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상목 칼럼 오늘의 주제는 어젠다 2022 그 9번째 이야기인 그 정부 개혁,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입니다. 지난 9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재정을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나라 곳간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비어가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서 우리 절대적인 국가 채무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돼 양호하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이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확대 재정 기조를 고집한 청와대와 또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한 반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정치적 압력으로 할 수 없이 자신들의 소신에 반한 확대 재정 정책을 펼쳐온 기획재정부의 특히 예산 실무자들의 속내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홍남기 부총리는 다음날 입장을 바꿨습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전날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를 하자 국가 재정이 탄탄하다라고 수정해서 발언을 함으로써 역시 홍두삼이, 홍남기 플러스 용두삼이라는 뜻이죠. 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 31일 2022년 예산 규모를 금년보다 8.3% 증가한 604조 4천억 원으로 발표를 하면서 확대 재정의 문제점에 대한 논쟁이 언론과 또 그리고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부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확대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를 했고요. 재정 지출 증가율은 2018년에 7.1%, 2019년에는 9.5%, 2020년 9.1%를 기록함으로써 집권 기간 중 국가 예산이 50%나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평균 6.5%나 박근혜 정부 평균 증가율 4.3%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 결과 정부 예산 규모는 2017년 400조 7천억 원에서 2022년에는 50%나 증가된 수준이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초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확대 재정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문제는 국가 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 정부의 국가 채무 증가액은 김대중 정부가 84.4조 원으로 가장 낮았고요. 노무현 정부가 143.2조 원,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180.8조 원, 박근혜 정부가 170조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채무는 408.1조 원이나 급증을 해서 내년에는 1000조 원을 상회하고 또 국가 채무 비율 역시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나라 빚이 GDP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것은 심리적 마지노선을 깨트린 것이라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은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를 감안할 때 1인당 채무 부담이 앞으로 급격히 늘어나서 2038년에는 1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도 예산과 함께 중기 재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3년 이후로는 재정 운영 기조를 상당 부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8% 이상 지출했던 재정 씀씀이를 다음 정부는 5% 미만으로 줄이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언론과 또 경제 전문가들은 그 문재인 정부가 세금 퍼붓기 식으로 경제를 운영해 최악의 재정 상태를 만들어 놓고는 다음 정부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한다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 임기 첫 해인 2023년은 각종 공약 이행에 따른 예산 소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재정 지출 증가율을 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나서 다음 정권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 재정에 대한 비판이 경제신문가 또 경제 전문가 집단에 의해 아주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반면에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을 상대적으로 그렇게 별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긴 해도 대선 과정에서 자신들도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공약을 발표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그 확대 재정 기조를 비판하면 자칫 논리적 모순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2022 대선 과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요. 정부 재정과 또 관련된 몇 가지 쟁점 사항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쟁점은 재정 준칙 재정에 관한 논란입니다. 1980년대 복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에 직면한 대다수 그 복지 선진국들은요, 복지 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 조치를 취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 준칙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과 또 터키를 제외한 34개국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92개국이 재정 준칙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6년부터 정부 입법 형태로 재정 준칙 도입을 추진을 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 준칙은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60%, 그리고 통합재정 수지 비율은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하며 이를 넘길 경우에는 건전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기준 중 하나가 기준치를 넘어도 다른 하나가 기준을 밑돌면 재정 준칙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쟁,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 위기나 경기 둔화 시에도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다소 신축적 내용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기 시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늘어나더라도 그 해에는 적용하지 않고요. 이후 4년 동안 국가 채무 비율 증가분을 해마다 균등하게 나눠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경기 둔화라고 판단이 될 때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GDP 대비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로 완화하고, 또 구체적인 사항은 법령이 아니라 시행령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5년마다 재검토를 하고, 또 시행 시점도 2025년으로 설정함으로써 4년 정도의 유예 기간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복지 재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고, 또 최근 코로나19로 재정 수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특히 내년 예산이 최근 유례가 없을 정도로 확대 재정이고요. 또 국가 채무 비율 역시 50%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금이 재정 준칙을 만드는 아주 적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한국경제학회가 실시한 국가 채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요, 응답자 중 93%가 재정 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도 중장기 국가 재정 운영 및 관리 실태라는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재정 준칙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큰 정부와 작은 정부와 관련된 논쟁입니다. 대체로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진보 세력은요, 큰 정부를 주장하는 반면에 시장 경제의 장점과 또 복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보수 세력은 작은 정부를 선호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들은 복지국가 만들기 경쟁을 이렇게 전개를 했죠. 그래서 사실상 큰 정부를 지향해 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복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그룹이 특히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신자유주의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neoliberalism이라고 하는데요. 신자유주의 이론은 1979년 영국에서 대처 보수당 정부, 그리고 1980년 미국에서 레이건 공화당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국가 정책으로 채택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미국 모두 정부 재정 규모는 지속적으로 사실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레이건 행정부가 대규모 조세 감면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부 수입은 감소하면서 지출은 그대로 증가하는 그 결과 재정 적자 규모가 오히려 확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2008년 국제금융 위기가 발생하면서 금융시장에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경제정책의 주도권이 사실상 IMF로 넘어갔습니다. IMF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금융개혁과 재벌개혁에 더해서 긴축재정과 또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개혁을 주문을 했고요. 당시 김대중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집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기초한 소위 작은 정부 정책 기조는 사상 최초의 진보 정권인 김대중 정부에 의해서 철저히 유지되고 또 실행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3년 초 집권한 노무현 정부는요, 이른바 비전 2030을 설계를 하면서 복지 지출의 확대를 제안을 했죠. 그러나 당시 여소야대 국회 상황으로 인해서 이를 임기 중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 10년간
보수 정권 집권 기간에는 대체로 중도적 성격의 재정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재정은 국제적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처음으로 큰 정부를 지향하게 됐죠. 그리고 확대 지향적 재정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정 건전성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정부 재정의 크기보다는 재정의 건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가장 많이 걱정하는 나라는 아마 독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독일은 과거 하이퍼 인플레이션 피해를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북유럽 수준의 사회 안정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 재정 규모로는 사실상 큰 정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1982년에 재정 준칙을 도입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는 선진국 중 으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연합 EU죠. 역시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모든 회원국이 국가 채무 60%와 재정 적자 마이너스 3%를 동시에 충족하는 재정 준칙을 지킬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은 이러한 EU 모델을 준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미국은 1990년 예산 집행법을 통해서 페이고 버는 만큼 쓰자 이런 원칙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출이 수반되는 정책을 세우거나 또 법안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재정 규모에 따른 큰 정부 또는 작은 정부 논쟁이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정부 역할에 관한 논쟁은 주로 정부 기능의 그 효율성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그 월드 에코노믹 포럼이죠. 는 그 2011년 정부의 미래, The Future of Government라고 하는데요. 이런 보고서에서 미래 정부의 요건으로 다음에 4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 조직이 수직적이 아니라 좀 더 수평적으로, 영어로 flatter 이런 말을 쓰는데요. 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21세기 시대 환경에서 정부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정부 조직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수평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경제포럼의 주장입니다. 특히 군사문화유산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조직은 아직도 수직적 특성이 강해서 부서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을 갖고 있고요. 또 민간 기업 및 시민사회의 소통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둘째는 정부가 그 변화의 흐름을 잘 읽고 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민성, 영어로 agile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와 긴밀히 아주 연결된 과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정부 계획을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도 기업과 마찬가지로요, 항상 혁신을 통해서 정부 부분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이런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정부 조직이 유선형, 스트림라인드라고 하는데 유선형이 되어서 가급적 작은 수의 공무원으로 더 큰 성과를 내는 효율성 높은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IMF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정부 개혁은
바로 이 점에 역점이 두어졌고요. 이러한 관행은 구후 정권에서도 대체로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 부분을 고용 확대의 수단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첫 4년간 공무원이 모두 11만 3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4만 3천 명, 또 이명박 정부의 9만 1천 명보다 훨씬 많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임직원 증가수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10만 7천 명이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6만 4천 명,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1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공공부문 인력 증가 합계는 22만 1천 명으로 같은 기간 500대 기업의 3만 5천 명 고용 증가의 무려 6.3배가 되는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상적 미래정부의 요건인 유선형 조직은 현 정부에서 완전히 무너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넷째는 정부 조직이 기술을 이용하는 이른바 테크 이네이블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경제포럼의 주장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김영삼 정부 이후 ICT 혁명 추세에 맞추어서 디지털 정부, 이거버먼트라고 하죠. 이것을 추진하는데 아주 굉장히 정책적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세계적 선두주자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그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정부의 그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소신과 또 이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은 국민이 대통령 후보를 평가하는 첫 번째 잣대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건전 재정을 위해 재정 준칙을 만들고 또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또 방금 지적한 미래 정부의 4가지 요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대권 후보와 또 정치 세력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상목 컬럼 균형시대는 정부 재정과 또 정부 조직에 관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또 평가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상 모든 정부는 새로운 수요, 새로운 기대,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도구 등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이 복잡하고 상호 연계되어 있음은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기 위해 정부는 스스로 자신의 구조와 일하는 방식을 새로운 인적 자원과 기술을 활용해 재설계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한편으로는 작은 인력으로 새로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개편과 더불어 조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적극 권장한다.